네, 여러분 64회 조사형 기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까지 해서 64회 이제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관련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고요. 자, 시간이 꽤 걸렸지만 말씀드렸듯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회차별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차별로 이제 65회 소득세 신고, 문제 1번, 64회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요거는 아예 유형이 다르니까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보시면은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64회 푸는데 시간을 제가 보니까 한 8, 9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65회 소득세 신고 문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유형이 다르니까. 그죠? 65회 소득세 문제보다 64회 시간이 더 필요한, 풀이에 더 필요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2번과 문제 3번 이제 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문제 2번은 법인세 신고. 네가 이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다. 여러 항목들, 문항들이 있는데 요 해당되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문제 2번이고요. 문제 3번은 역시 법인세 문제긴 한데 역시 법인세 문제인데 조사를 한 거예요. 이 회사는 애초에 뭐 요런 상황들만 법인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 법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사항들이 더 있다는 거야.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이렇게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조사를 해서 그렇게 미흡한 신고 내역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적출해냈다는 거야. 그 사항들에 대해서 네가 이걸 조정해서 다시 한번 결의서를 꾸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본질적으로는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각 문항들의 법인세 작은 문제들이에요. 뭐 대손 충당금, 뭐 감가상각비, 뭐 손익의 귀속 시기, 뭐 자산의 평가, 퇴직 충당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항목들을 그냥 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은 애초에 그냥 그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요 내용 요런 내용들을 요런 항목들로 신고를 해봐라 이거인 거고 문제 3번은 이런 여러 항목들을 회사가 애초에 당초 신고할 때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계산을 해서 야 네가 놓친 게 있더라. 신고할 때 원래 뭐 100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네가 신고를 안 했더라. 그러면 100원만큼 더 신고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야 계산을 새로 해봤더니 200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네가 70원밖에 신고를 안 했더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적으로 130원을 추가로 해주면 되겠죠.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어때? 회사가 그 항목에 대해서 이 법인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문제 2번하고 문제 3번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법인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2번에 대손 충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 3번에 대손 충당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 2번, 문제 3번은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하는 답안 서식에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겠죠? 65회에서 그거는 앞 회차에서 충분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뭐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풀었으니까 여기에 적으시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으시고요. 이렇게 법인 과표 및 세액 계산서로 넘어오시죠. 이런 식으로 다 하긴 할 거예요. 물론 65회보다는 조금 덜 자세하겠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문제 2번 여러분 교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죠? 23페이지입니다. 교재 23페이지 펴세요. 교재 23페이지 피시고요. 자, 문제 2. 아래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제주의 제21기 사업년도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위한 다음의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 시 입금 산입 및 송금 산입을 상기하지 말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개별 건별로 표기하시오. 30점. 문제 2번도 30점이고 문제 3번도 30점이요. 그죠? 문제 1번도 30점이었죠? 그래서 합쳐서 90점. 마지막 문제 4번이 조사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문제 마지막 10점 작은 거 있었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자, 각 문항 로마자 2번의 3번 항목 이하 각 문항들이 있겠죠. 항목들이 있겠죠. 각 문항은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정기까지의 세무조정은 문제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해는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세무조정을 네가 해봐라.
라는 거예요. 밑에 서식이 두 개가 있다. 그죠? 서식이 두 개. 1번은 뭐예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요거는 코드 번호 115의 산출세까지만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서식 하단의 합계란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라고 교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한번 코멘트까지 더 주신 거예요. 자, 서식부터 한번 보고 볼게요. 자, 여러분 잠깐 우리 이 둘 중에 뭐부터 작성한다고 했죠? 우리 두 개 중에 자, 이 서식의 순서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부터 해야 된다?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가산 조정의 합계는 얼마다? 차감 조정의 합계는 얼마다? 이게 나와야 그 나온 숫자들을 가지고 1번 서식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지고 와서 가산 조정의 합계들은 더해주고 차감 조정의 합계들은 빼주고 어디에서? 당기순이익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제가 first, second 이렇게 적어놨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차근차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각 문항들을 보고 풀고 바로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펼쳐서 뭐 송금 불산입, 뭐 법인세 비용 100원, 기타 사유출 적고 풀고 나서 다음 항목 보고 풀고 입금 산입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풀고 적고 이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실전에서도 아시겠죠? 자, 일단 서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5 지금 여기 밑에 페이지로는 35페이지 보세요. 교재의 35페이지죠. 35페이지. 35페이지. 여러분 어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나오죠?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뭐였죠? 가산 조정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당기 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 될 친구들이다. 더해줘야 된다. 가산할 친구들이다. 그랬죠? 오른쪽은 뭐예요?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이 오른쪽에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얘들 뭐예요?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 그죠? 당기 순이익에서 빼줘야 될 숫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65회에서 드렸듯이 여러분 입금 산입인지 송금 불산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역 칸에 적는 거 봐봐요. 왼쪽에 적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산 조정이에요.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똑같은 거야. 입금 산입은 그냥 우리가 그 용어 자체의 뜻을 보면 입금 그러니까 수익 있죠. 당기 순이익에서 우리 계산할 때 회계상 수익이라고 생각해봐. 수익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익이 더 났다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 이익이 더 났으니까 이익을 더해줘라. 산입해줘라. 더해준다는 거지. 올라가겠죠? 그 밑에 송금 불산입이 뭐예요? 송금이라는 건 비용이잖아요. 비용에서 빼줘라.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세법 나 세법은 너 비용으로 인정 안 해. 비용에서 빼줘라. 불산입 해줘라. 그 비용은 여러분 어때요?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죠. 그지? 비용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줄이는 효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줄이는 효과가 있는 친구가 줄어들었어요. 작아졌어. 그럼 어때요? 본체는 커지겠죠. 당기 순이익은 커지는 거야. 그죠? 효과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그러니까 입금 산입은 수익이 커지는 거고 송금 불산입은 비용이 작아지는 건데 세법 입장에서는 뭐 엄밀히 말하면 용어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죠? 수익이 커지는 거랑 비용이 작아지는 거는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다? 우리 세법에서는 중요한 거는 당기 순이익에다가 이게 당기 순이익 그 자체를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그게 중요해. 입금 산입도 당기 순이익을 크게 하는 거고 송금 불산입도 당기 순이익을 크게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 얘들 둘을 가산 조정이라고 해서 함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입금 산입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한다고 해서 너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비용을 불산입하는 거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자면 송금 불산입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좀 더 뭐 이치에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산 조정인지 차감 조정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입금 산입이라고 쓰든 송금 불산입이라고 쓰든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산 조정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험 공부하는 입장에서야 제가 뭐 설명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뭐 법인세 비용인데 비용을 요거는 순환 논리 빠지면 안 되니까
송금불사립합니다. 비용을 송금불사립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제 그 일치하니까 합당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해도 잘 돼. 하지만 수험생 우리 공부한 입장에서는 이게 송금불산입인지 입금산입인지 이걸 가지고 뭐 혹시 뭐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산조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맞죠? 예를 들면 이 봐봐요 여러분. 이 답에 보면 65배에서 했잖아.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법인세에서 절대 공부를 내가 법인세를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 봐봐. 이 법인세 비용 과목이죠. 1번 과목 법인세 비용. 2번 금액 1억. 3번 소득처분 기타사 유출. 요거 세 개만 적잖아요. 이게 입금 산입인지 송금 불산입인지 아예 구별하는 칸 자체가 없어요, 여기. 그냥 위에 있는 이 여기 왼쪽이 적히면 전부 다 입금 산입 아니면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것만 구별하고 있어, 세법에서는. 맞죠? 우리 서식상 확인되잖아, 그게. 앞쪽에 송금 불산입인지 입금 산입인지 적는 칸 자체가 없다고. 같은 방에 있어.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은 이 왼쪽 방이라는 같은 방에 그냥 있는 한 식구에 한 식구. 구별의 실익이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도 없고요. 공부할 때만 그냥 송금불산입 이렇게 그냥 개념으로 비용이 아닌 거니까 송금불산입 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 구별을 뭐 못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가산조정인지 당기순이익에 더할 친구들인지 오른쪽에처럼 당기순이익에 뺄 친구들인지 오른쪽처럼 이것만 구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자,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던데 딴 얘기도 빠졌는데, 35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왼쪽 가산조정, 오른쪽 차감조정, 이걸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합계가 나왔죠? 가산조정의 합계 얼마예요? 모든 항목들을 다 풀었어요. 그죠? 제가 왼쪽에 이렇게 각 항목들 어디서 왔는지 다 적어놨죠? 보라색으로 어느 항목에서 풀고 나서 어느 항목을 풀고 여기에 가산조정을 적었다. 차감조정을 적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다 적어드렸어요. 페이지랑 몇 항목인지 몇 번 항목인지 다 적었습니다. 얘들을 다 더하면 마지막에 가산조정의 합계는 얼마죠? 1억 7,280만 원이에요. 그죠? 차감조정의 합계는 얼마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합계 얼마예요? 7,200만 원이죠. 그죠? 이 두 개가 나왔어. 가산조정의 합계 1억 7,280만 원. 차감조정의 합계 7,200만 원. 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온다고요? 지금 이 소득금액조정 합계표가 서식 2번이었죠? 그죠?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서식 1번으로 오는 거야. 이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서식 2번은 각 페이지 문제를 보면서 한 항목을 보고 여기 옮겨 바로 적고 다 풀었으면 여기 적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어디로 온다고요? 몇 페이지야? 앞 페이지죠? 33페이지. 33페이지에 여기. 이게 서식 1번이에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입조정 계산서. 여기로 왔죠. 자, 봐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은 5억입니다. 요거 문제 주어져 있어요. 23페이지 로마자 2번에 1번 항목. 우리 1번 항목에 나와 있어.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 5억이다. 딱 찍혀 있다고. 그거를 일단 갖다 적고요. 자, 밑에 소득 조정 금액, 소득 조정 금액. 자, 102번 입금 산입, 103번 송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102번에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은 안 적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102번 입금 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칸이 적어서 우리 서식이 여러분 지금 왼쪽에도 적히고 오른쪽에도 적히잖아. 서식 칸이 조그마해서 가산 조정의 대표로서 입금 산입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102번은 가산 조정의 합계를 적는 거예요. 입금 산입만 적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항목들 있지. 우리 방금 보고 온 가산 조정의 합계 다 봐요. 다 적죠? 1억 7,280만 원. 가산 조정의 합계잖아요. 그 밑에 103번 송금 산입 칸도 차감 조정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거야.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이게 차감 조정이잖아요. 둘 다. 이거의 대표로 송금 산입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차감 조정이다라고 적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뭐 임의로 고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지금 서식상 말하고자 하는 게 송금 103번 송금 산입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 즉 차감 조정의 합계를 적으라는 거구나. 이해됐죠? 103번 송금 산입 7,200만 원. 방금 보고 온 거예요. 그죠? 35페이지 서식의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의 합계들을 여기 적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식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완성을 하고 일로 넘어와야겠죠. 당연히 합계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밑에는 쭉 내려가면 돼. 그냥 쭉 내려가고 이 내려가면서 푸는 거는 제가 이 문제 2번 마지막 클립에서 당연히 해드리겠죠. 그때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앞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서식을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밑에 항목들이 있어. 여기 각 문항은 독립되어 있다고 나오잖아요. 항목. 예를 들면 5번 항목은 대전충당금, 6번 항목은 감가상각비, 7번 항목은 퇴직충당금 이런 식으로 있다고요. 쭉 항목들을 보고 풀어. 그럼 세부조정이 나오겠죠? 그거를 서식 2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어요. 송금불산이 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500원, 뭐 5억 플러스 유보 이런 식으로 적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 다음 문항 6번을 보고 풀고 적어주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어주고 요렇게 쭉 나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조사형 워크북 7권이죠. 워크북 7권. 워크북 7권은 64회 조사형 기출을 풀이한 거고요. 64회 조사형 기출은 당연히 20년 시험이었어요. 2020년 10월 달에 본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년도 그때 당연히 시험 볼 때는 20년 세법으로 시험을 봤겠죠. 21년도 세법도 20년 세법보다 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잘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만 반영을 해서 제가 그 교재에다가 보면 제가 막 손글씨로 이렇게 지우고 21기라고 바꿔놨죠. 원래 20년으로 돼 있는 건데 제 교재를 21년으로 다 바꿔뒀습니다. 다른데도 곳곳에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21년 버전으로 다 바꿔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강의를 뭐 22년, 23년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길게는 말 안 드릴게요. 길게는 이미 첫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세법에서 급격한 그렇게 세법의 근간을 바꾸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법 개정이라는 게 간혹 가다가 그런 개정이 일어나요. 뭐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소득세 쪽에서 뭐 2012년, 13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즈음에 뭐 소득공제, 우리 종합소득공제에 있던 뭐 의료비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이런 친구들을 일괄적으로 다 세액공제 쪽으로 내리고 이 정도면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꽤 큰 변화예요. 뭐 실질적으로도 세법적으로도 우리 그 실제 세법을 적용하는데도 영향을 꽤 많이 미치는 거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변화가 있으면 개정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의료비는 소득공제였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세액공제로 오고 이 정도로 바뀌는 거면 꽤 큰 변화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보통 일어나는 변화들은 뭐 조금 퍼센티지가 바뀌고 이런 거예요. 뭐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뭐 20%만큼 공제해줬는데 뭐 이거 너무 20% 많이 해줬다. 올해부터는 뭐 15%로 할 거야. 뭐 요 정도 변화? 세액공제율을 조금 줄일 거야. 뭐 그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 개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요. 특히 여러분 법인세는 더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득세 쪽은 뭐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자잘자잘하게 바뀌는 게 있어요. 뭐 세액공제를 조금 더 해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 국민 지원 차원, 납세자 지원 차원에서 뭐 세액공제를 조금 더 넓게 주기로 했다. 혹은 뭐 어떤 게 일몰이 돼서 이제부터 안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세 쪽은 그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굵직굵직하게 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세 변화 때문에 뭐 세법 변화 때문에 큰 뭐 특히 수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잠깐 계속 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소리를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큰 법인들 있죠? 큰 법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세제 혜택을 주고 있었어. 조특법상으로 뭐 큰 뭐 인력 채용한다고 많이 공제해주고 세액을 좀 깎아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큰 법인들이 적용되는 뭐 자잘한 큰 조특법상 공제라던가 그런 세세한 이런 걸 우리 여기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우리도 물론 개정세법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해요. 법인세도 받긴 한데 우리가 그냥 진짜로 법인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법인세가 개정돼서 올해부터 어떻게 됐다 바뀌기로 했다 뭐 이런 거에 우리 시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많지 않다고요. 우리 시험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차후에 요 강의를 듣더라도 뭐 개정세법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 부분만 그냥 숫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최선이고 큰 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강의를 듣고 이 교재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는 봐봐 1시험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세액공제가 뭐 작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근데 그거 15만 원 한 개 바뀌었다고 해봐요. 다른 건 크게 안 바뀐다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 그래가지고 뭐 놓쳐가지고 뭐 15만 원이라고 적었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거 하나하나 개정세법을 업데이트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와 시간 로스가 생길 거 아니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놓치는 것보다야 그냥 쭉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크게 바뀌었겠냐? 그러면 대범하게 그냥 쭉 가세요. 그럼 합격합니다. 이건 제가 약속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세법 그 개정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라고요. 물론 그냥 가능하면 가장 최신의 세법으로 애초에 공부를 하면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아니라고 그냥 야 올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 예를 들면 지금이 뭐 22년 한 3월이라고 해봐요. 근데 요건 21년 세법으로 풀려져 있잖아요. 그죠? 22년 세법이 뭔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21년 세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예 공부 안 할래. 22년 거 나오면 해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그런 문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기우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뀌는 부분이 두려워가지고 바뀌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뭐 새로운 개정세법이 다 반영된 뭐 교재라든가 그런 강의가 있기 전에는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야, 개정세법이 아닌 걸로 공부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니까 나는 아직 안 해야지. 놀 거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듣는 분들 뜨끔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자고 하는 소리 반쯤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자, 뭐라고? 너무 개정세법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의 근간이 그렇게 확확 바뀌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21년 개정세법이 다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에 각 문항은 독립되어 있다. 여러분 각 문항이 쭉 있다고 했죠? 뭐 문항 3번 대손충당근, 문항 4번 뭐 그 손익귀속식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각 문항은 다른 문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문항 5번을 푸는데 갑자기 문항 4번에 있는 뭐 감가상각비 자료를 갖고 와서 문항 5번에서 내가 풀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틀렸다는 거야, 그거는. 문항 5번에서는 감가상각비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문항 4번에 있는 감가상각비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게 정답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내용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항 자체만 풀면 됩니다. 문항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다른 문항은 아예 안 봐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다른 문항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면 오히려 틀립니다. 그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은 이 독립되어 있다는 게. 자, 여기 이 뭐 앞부분 별도 연금이 없으면 전기까지 작년까지의 세무 조정은 적정했다. 보통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적정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올해의 세무 조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일단 세부담 최소화는 뭐 최종적으로 여러분 세금 있잖아요. 과세 표준이 있고 거기 우리가 뭐 그 세율 곱해가지고 뭐 결정세액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산출세액이랑 쭉 나올 건데 세금을 적게 내는 방향으로 세무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세부담 최소화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가장 낮게, 가장 작게 세무조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말은 아니겠죠? 세부담 최소화니까 야, 몰래 매출 누락하자. 야, 매출 신고 돼 있는데 매출 신고를 슬쩍 하지 말자. 여기 예를 들면 뭐 송금불산이 뭐 매출 신고도 그렇고요. 만약에 송금불산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1억이 나왔는데 야, 송금불산입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가산조정이니까. 야, 그럼 세부담 최소화해야 되니까 가산조정을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세무조정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세무조정을 해서 나오는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반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알죠? 신고조정 사항이 있고 결산조정 사항이 있죠. 자, 신고조정 사항은 여러분
무조건 해야 돼요. 모든 입금 항목은 다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고 조정 사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뭐 1억이다. 1억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신고 조정 사항이잖아, 그거는. 그죠?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이란 게 있다고 했죠. 그 결산 조정 사항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감가상각비 하는 거.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할지 심지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푼도 안 해도 돼요. 일반적인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왜? 그건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가 결산을 할 때, 결산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장부 만든다는 거잖아.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BS, 그거랑 손익계산서, IS. 이거를 장부라고 하잖아요. 회사가 1년 동안 회계를 하는 거죠, 그게. 회계 장부에다가 적어뒀을 때, 이거를 장부에다가 이 비용을 올려뒀으면 세법에서 그것도 인정을 하고, 혹시 뭐 한도가 있다면 초과하면 안 되겠지. 감가상각비라고 예를 들어봐. 감가상각비를 한도가 100원이에요. 뭐 100원? 100원은 100원이요. 100원? 100원이야. 근데 회사가 한 푼도 안 했어. 0원. 그럼 어때요?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회사가 한 푼도 안 했다. 그러면 회사가 선택한 걸로 보죠. 회사가 결산 조정 사항은 선택해서 0원을 할지 뭐 50원을 할지 100원을 할지 200원을 할지 회사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푼도 안 했다고 하면 그냥 두면 되죠. 그게 네 선택이구나. 결산 조정 사항은 회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용 계상 여부가. 그죠? 그런데 그거 한도는 있죠. 감가상각비 한도 방금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푼도 안 했다. 오케이. 아무것도 그냥 두면 돼요. 50원이다. 50원 감가상각비로 계상했다. 그대로 두면 되죠. 90원 했다. 그대로 두면 되죠. 130원 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야, 한도는 있어. 한도는 100원까지야. 근데 왜 130원 했냐? 30원은 인정 안 해. 나중에 비용 처리해줄게. 지금은 올해는 안 해.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30원 플러스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결산조정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이게 결산조정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세법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고조정 사항을 만약에 누락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세부담 최소화하고 싶다고 아까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있다. 어? 그거는 세부담 최소화를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송금산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송금산입, 소멸시효 채권, 뭐 1억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예를 들면 매출 100원, 뭐 1억, 매출 1억, 매출 1억을 장부에 계상 안 한 거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세무조정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그럼 어때요? 야, 그 1억 매출 1억 신고 뭐 깜빡했다고 해봐요. 깜빡하고 그 장부에 손익계산서에 안 넣었다는 거야. 깜빡하고. 그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면서 그걸 봤어요. 입금 항목이야. 그죠? 어때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세부담 최소화해야 되니까 요거 그냥 몰래 그냥 못 본 걸로 할까요? 못 본 걸로 할까요? 안 돼요. 입금 항목은 다 신고 전상이니까 무조건 찾았으면 해야 돼요. 알겠죠? 못 찾은 경우는 논외입니다. 만약 1억을 아예 놓쳐가지고 법인세 신고할 때도 몰랐다. 그냥 나중에 오류 수정을 하거나 뭐 조사를 해서 알았다. 이건 다른 문제고 장부에 안 거야. 장부 신고할 때 장부상 누락된 거를 법인세 3월달 신고할 때 안 거예요. 선택할 수 없다고요. 입금 항목들은 다 해야 돼요. 당연히. 매출 뭐 장사해서 돈 번 건데 올해 세금 내기 싫어요. 세부담 적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세부담 최소화라는 명목으로 당연히 그거를 작게 해줄 수는 당연히 없다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말이 길었는데 어떤 걸 하냐. 자 여러분 신고조정 사항 중에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임의는 여러분 뭐예요? 야 어떻게 할까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임의로 네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이런 사항이에요. 그죠? 특이하죠? 그냥 우리가 신고조정 사항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거는 뭐예요? 강제 신고조정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신고조정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제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앞에 신고조정 사항인데 이미 신고조정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조정으로 송금 산입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나올 법한 것들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뭐 일시상가 충당금, 뭐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것들은
장부에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런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일충, 압충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이 인정해 주는 거야. 이런 거를. 송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1억, 뭐 마이너스 유보. 숫자는 예를 든 겁니다. 송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얼마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었죠? 이거 잠깐만 예를 들면, 뭐 회사가 불이 나서 뭐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보상으로. 보험 차익이 생겼다. 근데 보험 차익이 생긴 것도 우리 법인에서 여러분 순자산 증자설이기 때문에 보험 차익도 그대로 두면은 세금 내야 돼요. 근데 회사가 어려운데, 불 나가지고 어려운데 그 보상금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세금을 내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오케이 뭐 송금산이 뭐 일충 압충을 설정해서 일단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로 일단 일시적으로 세금 부담을 약간 줄여줄게라는 거예요. 뭐 물론 나중에 입금 산입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나중에 가산 조정되면서 세금을 내게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어려우니까 압충 일축을 해서 설정을 해서 약간 세금 부담을 줄여줄게. 다만 일충 압충은 우리가 그 회계에서 다 들어본 적 없죠. 뭐 퇴직 충당금 이런 건 들어봤지만 대손 충당금 이런 건 들어봤지만 일시장 상각 충당금, 압축 기장 충당금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 세법에서는 결산할 때 네가 못했다면 세법적으로 요거를 네가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장부에 뭐 계상을 할 수 없으니까 세법 신고할 때, 법인세 신고할 때 세금 덜 내게 요렇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요거 2번 중요해요. 2번. 요거 65회 때는 제가 살짝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 회차 보면 요런 거 나와요. 자, 2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충 압충보다 일시삼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하는 것보다 위에 요거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요거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뭐예요? 회사의 선택이 가능한 자산수중이익 혹은 채무면제이익 있잖아. 요게 이익이 생겼을 때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겠습니다. 라고 요거 기억나요? 65회 때 공부하셨 분들. 이따가 제가 설명 한 번 더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죠. 여러분 우리가 결손금이 생겼어요. 회사가 손해가 생겼어. 자, 올해 단기 손실이 생겼어.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봐요. 자, 그거는 여러분 어때?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 빼잖아요. 그때 2월 결손금을 빼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빼는 거 있죠. 그 단계. 그 단계는 여러분 강제입니까? 선택입니까? 강제죠. 그죠? 연차에 따라서 뭐 향후 10년 혹은 향후 15년 동안 기간 동안 자, 뭐 20년 20년부터는 15년간 20년도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5년 그 전에 뭐 더 전에는 말할 필요 없고 그냥 2010년도부터는 2009년도부터는 향후 10년간 각 3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뺍니다. 요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강제라고 했어요. 강제. 그죠? 그건 강제예요. 자, 그거 말고 그 경우 말고요. 그 경우 말고 자, 회사가 갖고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는데 뭐 주주로부터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야 이대로 두면 힘들겠다는 거야. 야 그 부채 정리하고 가자. 아 부채가 아니고 결손금 떨어내고 가자. 결손금 없애고 가자라고 해서 뭐 주주가 뭐 더 줬대요. 뭐 땅을 주거나 회사야 어렵지. 이거 너 줄 테니까 결손금 없애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가 줬대? 자산을 누가 줘서 자산 수증이 혹은 내가 채무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야 너 이대로 두면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그 채무 내가 그 채권자가 말하는 거야. 채권자가 야 너희 회사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냥 면제해 줄게. 그럼 회사 입장에선 이익이죠. 채무를 갚았어야 되는데 그 면제 받은 거야.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 채무 빚이 없어지면서 나는 기분이 좋잖아. 그럼 대변의 수익이 잡히는 거야. 그 채무 면제 이익이에요. 그죠? 자산 수익이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어요. 그지? 그 경우 그 이익 가지고 회사가 2월 결손금이 있는데 이거를 없애겠다. 내가 플러스가 지금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고간에 마이너스가 막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부터 퉁쳐서 없애겠다. 소멸시키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선택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이 생겼다고 무조건 그 2월 결손금에 다 없애고 이런 거 아니에요. 2월 결손금을 없애고 이런 거 아니고 회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있던 2월 결손금이 있었어. 옛날에 발생한. 뭐 2008년, 2007년 막 이렇게. 공제기한이 지났어요. 2010년 것도 이미 지났어요. 지금 올해로 보자면. 지나서 2월 결손금 각 3년도 소득 금액에서 뺄 수 없어. 공제 가능한 기간이 지났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10년 혹은 15년 동안만 된다고요. 보전이 아니고 그 결손금 공제가. 그래서 얘 더 옛날 게 남아있어. 그죠? 마음의 짐이죠.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사가 아까처럼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 얘들을 없앨 수 있다고, 요렇게. 회사에 선택할 수 있어. 올해 좀 이익이 생겼다. 자산 수중이익이 생겼다. 요걸로 옛날에 묵혀뒀던 쟤들 없애자. 회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할 수 있다고.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자, 입금불사님 자산수증이익 얼마 기타 이런 식으로 뭐 입금불사님 여기 2월 결손금 보전 이런 식으로 적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과목명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했다. 뒤에 여기 소득 처분이 중요해요. 기타라고 했죠. 기타. 자,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2월 결손금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어때요? 자, 회사가 자산수증이익이 생겨서 그걸로 결손금을 보전하기로 했다라는 멘트가 있다면 65회 그렇게 나오죠. 멘트가 있다면 뭐 당연히 입금불산이 자산수중이익 얼마 기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개별 문항에서 그런 멘트가 없다고 해볼게요. 이게 61회차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워크북에 있어요. 워크북 5권인가 보시면 나와요. 자, 자산수중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 멘트가 없다는 거야. 뭐 어떤 멘트가 없다고요? 자산수중이익이 생겨서 회사가 갖고 있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쓰기로 했다라는 멘트가 없어요. 문제. 만약에 없다고 해요. 그 경우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입금불산이 자산수중이익 뭐 1억 뭐 기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 선택 가능한데 왜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맞아요. 선택 가능하죠. 그죠? 선택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보고 싶어요. 빨간색으로. 이벤트. 세부담 최소화. 선택 가능하니까, 어때요? 입금불산입. 어때? 차감 항목이 차감 조정이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 항목이죠. 차감 조정이죠. 차감 조정. 단기 순이익을 작게 만들어준다고. 과표를 작게 만들어준다고요. 각사손을 작게 만들어준다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드니까 세금이 작아지겠죠? 차감 조정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세부담 최소화 가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땡땡땡땡 얼마, 기타라는 걸 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죠? 굳이 멘트가 없더라도 회사가 올해 뭐 주주로부터 자산을 받아가지고 수중해서 자산수중이익이 1억이 생겼다. 근데 회사가 갖고 있던 빚이 1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1억 원을 그 빚을 없애는데 2월 결손금을 없애는데 쓰기로 했다. 라고 멘트가 있으면 당연히 보자마자 입금불산이 하면 되고요. 1억 하면 되고요. 그게 없더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보면 세부담 최소화가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문제.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게 있다면 차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 좀 뭐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풀 때. 자, 그리고 회사 개요일 볼게요. 23페이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있는데 로마자 1번 뭐 쭉 있는데 우리 문제 푸는데 크게 뭐 영향 끼치거나 요런 데는 어디다? 뭐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이고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여기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여기 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안 적용해요. 미도입법인이래요. 그지? 우리 회계실무 여러분 회계실무 공부할 때는 전부 다 IFRS 국제회계기준 적용되는 법인으로 가정하고 회계시험을 봤죠? 그죠? 그건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회계시험은 그래요.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걸로 해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우리 일선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IFRS 적용 안 되는 데를 오히려 더 많이 볼 확률이 높습니다. IFRS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회계 기준이라고 IFRS 도입 전에 쓰던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보는 모든 시험, 문제 2번, 문제 3번에서 만나는 주식회사 국세, 주식회사 제주 이런 회사들은 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IFRS 미도입법인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뭐 말씀 잠깐 드리면 여러분 제가 문제 2번, 문제 3번은 항목들
되게 유사한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그냥 안심시켜 드리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페이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지금 문제 2번 나오는 이 페이지랑 여러분 65회 워크북 6권 보세요. 워크북 6권에 문제 2번 있는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61회 같은 경우는 문제 2번 보시면 여기 세부담 최소화 및 뭐 소득 금액 최소화라는 전제가 좀 더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약간 변화구 같은 거예요. 그건 61회차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느낌이에요. 연도 바뀌고. 그죠? 과세표님이 양식도 똑같아요. 양식도 똑같이 쓰고요. 여기 자료도 뭐 조금 바뀔 수 있어. 업종 같은 게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기본 틀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지금 문제 2번과 문제 3번은 틀이 똑같잖아 지금. 문제 틀도 똑같고 답안 작성하는 틀도 똑같아. 알겠죠? 여러분들이 눈을 몸으로 느껴야 돼. 느껴야 돼. 원래 공부가 안 돼 있을 때 보면은 뭐 비슷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조금 된 상태에서 보면 야 이게 진짜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게 그냥 뭐 강사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다 비슷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서식이라던가 문제 형태가 유형이 거의 같게 나오는구나. 이게 몸으로 와닿을 겁니다. 문제 2번 문제 3번에서 특히 더 느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용으로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2번 문제 3번은.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잔소리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수님들이나 이쪽에서 정말 마음먹고 어렵게 되시면 저도 못 풀고 당연히 어렵게 되면 못 풉니다. 마음먹고 어렵게 되면 IFRS 적용하고 IFRS 특례 넣고 막 그렇게 하면은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그 자체로 기본 난도가 높아요. 그 세목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구는 많이 안 줘요. 뭐 퇴직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막 법인세 최저한세 이런 거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된 안에서 한정된 운동장에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다고. 알겠죠? 반복해서 승부를 볼 수 있다고요. 알겠죠? 자, 좀 잔소리 조금 했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차별로 반복되는구나. 내가 다음 회차에도 비슷하게 나오겠구나. 할 수 있어 나도. 일정 부분 뭐 부분점수 열심히 하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 2번, 문제 3번이.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나올 게 나오니까. 봤던 게 나오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풀 수 있게 나온다고요. 더 뭐랄까 점수가 정직해요. 공부량에 비해서. 공부량에 대해서. 알았죠? 문제 2번, 문제 3번이. 법인세 포기하지 마세요. 법인세 포기하면 합격 못하죠? 문제 2번, 문제 3번 60점이 지금 법인세잖아. 맞죠? 자, 잔소리 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늘 잔소리 좀 안 해야, 잔소리는 안 하고 그냥 강의해야지 이런데, 자,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우정어린 충고입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할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봐봐. 중소기업이었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이것보다 많은데요. 지금 여기 정리돼 있잖아, 그죠? 교재. 이거보다 많아요, 중소기업 특례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 요 정도 정리하면 괜찮아요. 한번 볼게요. 65회에서도 요 정도 정리했었어요. 중소기업에 주는 특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중소기업 특례는 중소기업을 괴롭히겠다 이런 게 아니겠죠. 중소기업 이놈들 죽어라 뭐 이렇게 아니겠지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야 세금 조금 덜 내게 해주거나 좀 넓게 봐주겠다는 거야. 어떤 규제 같은 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죠? 1번 접대비 기본 한도는 상향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 여러분 문제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접대비 한도를 도출해내야 되기도 하고 문제 유형 따라 다르긴 한데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일단 문화접대비는 없다고 해봐요. 문화접대비는 없고요. 기본적인 접대비야. 자, 기본 한도 1번, 동그라미 1번. 거기에다가 더하기 2번. 뭐 매출에 따르는 수익금액에 따르는 연동되어 있는 수익금액 정도에 연동되어 있는 한도. 요거 두 개를 더해주잖아요. 그죠? 그때 1번 기본 한도가 있죠. 기본 한도. 그 기본 한도가 보통은 1,200만 원인데 중소기업은 넉넉하게 준다는 거야. 한도를 좀 더 3,600만 원까지 준다는 거죠. 오케이. 2번. 그리고 손익 귀속 시기.
관한 건데 보통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뭐가 가능해요? 신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하고 싶었는데 뭐 까먹고 못했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숫자로 봐야 좀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요런 거 숫자로 볼 문제 나올 때 요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단기 건설이요. 건설형 공사계약 있죠? 여러분 우리 회계신고 공부할 때 많이 했죠? 그 뭐 진행률 계산하고 65회 때도 했잖아. 그지? 65회 조사위원회도 했고 회계신문 때도 뭐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건설공사계약 푸신 분들 있죠? 뭐 그 총 예상되는 원가 분모해 놓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쌓인 원가들, 발생한 원가들 분자해 놓고 이런 식으로 누적 진행률 잡아가지고 수익하고 단기 그 수익이랑 단기 원가 이렇게 그 공사 원가랑 공사 수익 이렇게 잡고 하는 거 있었죠. 자, 그게 건설형 공사 계약인데, 자, 단기 건설 1년 안 되는 단기 건설은 뭐다? 인도 기준이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이따가 문제로 볼 겁니다. 43페이지 문제, 우리 지금 문제 3번이죠? 43페이지에 문항 3번이 있어요. 바로 보겠네요. 바로 이어서 나오겠네, 곧. 문항 3번에 보면 요 특례를 적용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2회차에. 자, 요거 65회 때도 나왔죠. 단기건설. 그죠? 간혹 가다가 문항 자체가 정말 똑같이 그냥 갖다 복사해서 그냥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름만 바뀌고 똑같이 2회차에 나왔던 게 아니면 한 3회차 전에 나왔던 거. 그 문항을 그대로 이번 회차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문항이 그렇진 않고요. 그런 게 있다고. 자, 3번. 세 번째 특례는 뭐가 있죠? 자, 요거 자주 나오죠. 그리고 요 특례는 일단 읽어볼게요.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 구입하라고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으로 빌려줬다는 거야. 더해주더라도 그 대여액을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요것도 이따가 문항 5번에 나와요. 그리고 65회차에서 나왔죠, 이거. 여러분,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회사가 직원한테 주택 구입 자금 혹은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 그걸 뭘로 봐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뭐 인정이자 계산이라던가 인정이자 계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죠. 인정이자 계산이라던가 또 뭐 이중의 제재잖아요.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요것도 들어가죠. 그죠? 그거 65회에서 우리 연습 많이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아까 소득세 쪽에 개인 근로 쪽에서 여기 나왔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올까요? 보기 싫다라고 하시겠지만 잠깐 따라와 보세요. 자, 여기 있죠? 9번 항목 마지막에 지금 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근로소득 관련한 자료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자, 주택 임차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렇게 있었죠. 자, 요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했었죠, 요거 그때. 중소기업 직원이라면 이게 비과세예요. 법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혹은 직원의 전세자금 혹은 주택구입자금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빌려주더라도 뭐가 아니라고요? 업무하고 무관하게 빌려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보지 않는다. 이게 중소기업 자체에 주는 혜택이고요. 자, 중소기업에서 그 돈을 빌린 직원 있죠. 빌린 직원을 만약에 빌려갔는데 회사가 빌려주면서 이자도 좀 싸게 받았다고 해봐요. 원래 시중은행이었다면 이 직원이 은행에서 만약에 1억을 빌렸다면 예를 들어서 이자로 5%를 냈어야 되는데 회사가 야 1%만 줘 혹은 야 그냥 이자 안 줘도 돼 막 이런 때 할 수 있잖아요. 싸게 빌려준 거죠 이자를. 자, 그 경우에 중소기업 직원 지금 중소기업 직원이었죠. 여기 박성실 사람 그지? 주식회사 국세가 중소기업에 해당했잖아. 이 박성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위에 나오죠. 기억나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이자가 그만큼 안 내게 됐잖아. 이득이죠 이 직원의. 중소기업에 다니니까 뭐 이득 본만큼을 과세하지 않아요. 비과세.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해봐. 그럼 어때요? 회사는 이 빌려준 돈을 어떻게 본다고 아까 말했잖아. 뭐라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이 직원한테 빌려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어떻게 본다고요? 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서 제재를 해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혹은 업무보강 그 인정이자 입금산입 인정이자 했죠? 인정이자가 여기 계산되잖아. 이 받아야 될 시중이 은행에서는 5% 받는데 난 만약에 1% 받았다. 그럼 그 4%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잖아 법인에. 그게 부당이익 계산 분이죠. 입금 산입 4%만큼의 이자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처리해? 마지막에 입금 산입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 4%뭐 400만 원이라고 해봐. 400만 원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소득 처분이 뭐예요? 상여죠 상여. 이거 65회 때 했습니다 여러분. 상여로 처분했지. 그러니까 이 상여가 어디로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누구의 상여야? 누구의 보너스예요? 이 싸게 이득을 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거지. 직원이 보너스 받은 거야. 그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지?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500만, 500만 원을 이자로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1%로 싸게 빌려왔어. 그럼 이 직원은 400만 원만큼 이득을 받죠? 그 400만 원만큼 이득 본 거 처리가 어떻게 된다고? 회사에서 회사 쪽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업무보강 가지급금에 대해서 저의리로 빌려줬다. 뭐 이렇게 적겠죠 내용을. 그리고 뭐 400만 원 5% 1%요 차이잖아. 400만 원 상여. 그지? 상여로 지금 처분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방 지금 이 직원 입장에서는 이 400만 원만큼이 보너스 받은 게 되니까 뭐가 돼? 그만큼이 이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을 밑에 적어놨죠? 그죠? 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 풀이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일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번 여기 봐봐요. 다시 여기 돌아오세요. 몇 페이지? 23페이지로 돌아오셨죠? 23페이지. 자, 업무보강 가지금을 보지 않으니까 차후에 문항 5번에서 혹은 뭐 송금불산입, 업무보강 자산에 대한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런 항목에 대해서 안 하겠죠? 이제 그런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이자 계산도 당연히 하지 않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개요가 끝났거든요. 개요가 끝났는데 뭐 개요만 끝내고 뭐 정리하기 아쉬우니까 바로 좀 쉽게 풀리는 거 바로 이어서 몇 개 할게요. 자, 로마자 2번 세무조정 관련 자료 1.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및 당기순이익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6억 법인세 비용 1억 그리고 3번 당기순이익 5억. 자,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이게 숫자가는 여기 뭐 8억, 1억, 7억으로 바뀔 수 있지만 똑같잖아 지금 여기.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 챙기라 그랬지. 뭐였어요? 자, 법인세 비용을 보는 순간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다라고 했어. 뭐 이게 왜 그런지 순환 논리에 빠진다 이런 거 설명은 65회 때 보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소득세 신고, 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 손익계산서에다가 개인 사업 소득 있는 그 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에다가 비용에다가 소득세 비용이라고 써서 쓰여 있는 걸 봤다. 보는 순간 뭐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 비용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 이렇게 적으라고 했지. 그죠? 법인세 비용도 보자마자 생각할 것도 없다.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출. 소득 처분은 여러분 잊지 말고 외우라고 했어요. 특히 잊지 말고 암기하세요. 기타 아니에요. 기타 소득 아니에요. 기타 사외 유출이라고. 알겠죠? 퀴즈는 뭐라고 했어? 짧게 정리합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법인세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 법인세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결과물을 지금 우리가 그 과정, 뽑아내고자 하는 과정의 그 결과물을 다시 대입하면 뱅뱅뱅 돈다고. 그죠? 이게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일단 너 나와봐. 내가 비용이랑 우리 얼마 세금 낼지 다 계산 다시 해야 되니까 일단 너 나오세요. 계산 다시 합니다. 나오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사 유출. 보자마자 이거 적으라고 했어요. 35페이지로 가세요. 보자마자 우리는 다 적을 거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35페이지죠. 35페이지. 송금불산입이니까 가산 조정이겠죠. 여기 법인세 비용 1억 기타사 유출. 옆에 어디서 왔죠? 우리 지금 온 페이지 23페이지에 1번 항목 1번을 보고 있잖아. 문항 1번 보고 있잖아 지금. 거기서 왔다고.
자습을 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보라색으로 링크를 걸어드렸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 실력이 늡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실전에서. 링크를 항상 이용하세요. 보라색에 적혀있는 링크. 적었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헷갈리지 말 거. 뭐? 여러분 뭐였어요?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은 6억이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 1억을 차감해서 당기순이익이 5억이 됐죠? 그지? 그리고 우리가 33페이지 서식 1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도출해낼 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죠?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서식 볼까요? 여기죠? 여러분 33페이지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부터 가산조정원 더하고 차감조정원 뺐죠? 그래서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했잖아요. 그때 시작이 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요거 있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에 적히는 요 5억이라고 적어놨지? 23페이지 제가 여기서 왔다고 또 적어놨죠. 굳이 잘 적어놨잖아. 1번 항목이라고 했잖아. 1번 항목에서 요 5억을 찾아서 적습니다라고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거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 뭐다? 여기 이걸 적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 이 6억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이 5억 당기순이라고 적혀있죠? 이 5억이 뭐다? 과표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고요. 여기 33페이지에 있는. 잊지 말자. 당기순이익이다.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잊지 마. 알았죠? 당기순이익이에요. 5억에서 시작한다고. 됐죠? 여기까지 정리 끝. 알겠죠? 아, 지금 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헷갈릴까봐 뭐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뭐 안 할게요. 뭐 짜기만 할게요. 뭐 또 뭐 말할 거면 하고 말 거면 그냥 하지 말지 뭐 하려다가 마냐 이럴까봐. 그럼 되게 싫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왔죠. 당기순이익을. 그 여기서 출발하죠. 그리고 방금 뭐 적고 왔어? 여기 이 1억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뭐야? 이 6억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이해돼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환원시키고 추가적인 소득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6억이 뭐 아무 쓸모없는 숫자 되는 게 아니야. 당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하니까 시작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인세 비용을 다시 송금불산을 해줘서 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다시 돌려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 소득 그 세무조정을 쭉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봐. 여기 6억이라고 해봐. 우리가 모르고 거기다가 이 6억을 갖다 적었다. 그럼 어떻게 돼? 법인세 비용이 1억이 지금 2번 반영되는 거잖아. 그지? 6억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또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 해주면 7억이 되잖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분기 순이익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으로 환원시켜주기 위해서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사 유출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법인세 비용 보자마자 송금불산의 1억 기타사 유출 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기 순이익 요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서식 1번 첫 번째 칸에다가. 자, 여러분 뭐 시간도 꽤 지났기 때문에 뭐 1시간 정도 됐네요. 여기 문항 2번은 여기 좀 할 말이 좀 길거든요. 여기 65회보다 조금 더 드릴 말씀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2월 결손금에 관련한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클립에서 쉬셨다가 다음 클립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화이팅!